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굳이 한국을 언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X, 테슬라, 스페이스X, XAI까지 동시에 운영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하루에 처리하는 의사결정의 수는 웬만한 국가정부 전체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한국을 꺼냅니다.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을 직접 수치로 언급했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으며 한국인 엔지니어들에 대한 평가를 공개 발언으로 남겼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머스크가 주목하는 나라는 곧 자본이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투자와 기술 협력, 그리고 일자리가 따라옵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 시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2023년, 머스크는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중 하나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한 숫자가 바로 합계 출산율 0.7이었습니다. 0.7이?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2.1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커피숍에 손님이 10명 들어와야 가게가 유지되는데 실제로는 3명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머스크는 이 수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구 감소를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위기로 보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0.72는 그의 레이더에 즉각 포착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생깁니다.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 위기를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인 자체에 대한 놀라운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테슬라의 한국 시장 성적표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한국은 전기차 보급률 면에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에 비해 낮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프리미엄 모델 판매 비중은 유독 한국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비싼 차를 기꺼이 사는 소비자들이 몰려 있다는 뜻이죠. 머스크의 시각에서 한국 소비자는 단순히 차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품질에 민감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집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팔린다는 건 제품이 진짜라는 검증 도장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밀도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충전기수 기준으로 한국은 유럽 주요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든요. 이 인프라를 자국 기업이 아닌 외국 전기차 브랜드가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 주목할 만합니다. 머스크의 모든 사업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은 삼성전자에서 위탁 생산한 이력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장비에도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들어갑니다. 머스크의 사업 전체가 한국 공급망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배터리 분야는 더 직접적입니다.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언급하며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3사, 즉 LG, 삼성, SK의 합산 점유율은 한때 40%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판매 시장이 아닙니다. 그의 미래 사업을 물리적으로 구현해줄 핵심 부품 창고에 가깝습니다. 마치 요리사가 최고의 식재료 산지를 절대 멀리하지 않는 것처럼요. 머스크가 한국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교육 수준과 기술 역량입니다. OECD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즉 피사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적은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합니다. 2022년 기준 수학 3위, 과학 2위였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시험을 잘 본다는 게 아닙니다. 머스크가 주목한 건 실전 엔지니어링 역량이었습니다. 반도체 설계, 배터리 셀 개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 세 분야에서 한국 출신 엔지니어들의 밀도는 실리콘밸리에서도 눈에 띄는 수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이미 깊숙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제1 바이올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전체 소리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머스크는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인 거예요. 2023년 머스크가 설립한 XAI는 출범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조 원에 달했습니다. AI 경쟁의 핵심은 결국 칩입니다. 그런데
AI 칩을 구동하는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의 전 세계 생산을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xAI가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서비스하려면 대규모 HBM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AI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조가 성립하는 거죠. 이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머스크의 AI 야망은 한국이라는 수도꼭지를 통해 흐릅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HBM 공급이 막히면 xAI의 성장도 멈추는 겁니다.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감탄한 한국의 특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행 속도입니다. 한국의 5G 상용화 속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후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미국이 같은 수치를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머스크는 속도를 종교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테슬라 공장 가동 속도, 스페이스X 로켓 발사 주기, 모두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빠름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했죠. 그런 그가 한국의 실행 속도를 높이 평가한다는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를 발견했다는 신호에 가깝거든요. 빠름을 이해하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대화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즉 인구 위기, 기술 역량, 공급망, 실행 속도,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더 큰 그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인지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의 핵심은 한국의 강점이 아니라 한국의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숫자 기억하시죠? 합계 출산율 0.72. 머스크는 이 숫자를 경고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회로 읽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결국 자동화에 가장 먼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면 로봇이 대신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머스크의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과 AI 자동화 기술의 가장 절박한 첫 번째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스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미래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기술 역량은 높고 인구는 줄고 실행 속도는 빠른 나라. 이 조합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한국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속의 시작일까요? 머스크의 시선이 따뜻할수록 우리는 더 냉정하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스크의 시선이 따뜻할수록 우리는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걸까요? 한국의 제조업 수출 비중은 GDP의 약 40%에 달합니다. 이 숫자, 독일이 35%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의존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는 수출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으로 달리는 열차입니다. 그 열차가 달리는 선로를 누가 깔고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거기서 머스크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이 세 기업이 동시에 성장하면 한국 반도체 배터리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커집니다. 머스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한국 수출 열차의 속도도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선로를 달리는 열차는 빠를수록 좋지만 선로 자체가 하나뿐이라면 그건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 됩니다. 파트너십과 의존. 이 둘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010년대 중반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의 기술을 이전하면서 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 후 중국은 LCD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했고 한국은 OLED로 피신해야 했거든요. 협력이 의존이 되는 순간 상대방은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납품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른 공급처를 찾을 수 있죠. 머스크는 이미 인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 공장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인도의 엔지니어 인력은 매년 150만 명씩 배출되고 있거든요. 한국의 연간 이공계 졸업생 수와 비교하면 약 10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머스크에게 필요한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그 필요가 영원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 시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협력 관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의존도를 낮추는 데 먼저 투자할 것인지 한국 기업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경력도 사실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거든요. 기술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기술을 쌓는데 걸린 시간이 30년이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설계 노하우를 축적하는데도 비슷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이건 새벽에 심은 씨앗이 이튿날 아침에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첨단 공정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시간의 벽이거든요. 머스크의 모든 사업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앞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2년 후, 5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그러니 그에게 한국은 현재 진행형 필수 파트너인 셈이죠. 그러나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주도권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부품을 만들지만 그 부품이 어떤 제품에 쓰이고 어떤 가격에 팔리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결정하는 건 대부분 한국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스포츠로 비유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미드필더입니다. 패스 정확도는 세계 1위지만 골을 넣는 건 언제나 다른 팀의 스트라이커거든요. 한국이 진짜로 필요한 건 더 좋은 패스가 아닙니다. 직접 골을 노릴 수 있는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부품 공급자에서 플랫폼 주도자로의 전환. 이게 한국이 아직 풀지 못한 숙제인 거예요. 실제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유니콘 기업 수는 2024년 기준 22개입니다. 같은 규모 경제의 영국이 150개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플랫폼 경쟁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숫자가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머스크의 사업 방향이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는 2030년까지 연간 판매 목표를 2천만 대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약 4배 규모죠. 그 차량 한 대 한 대에는 배터리가 들어가고 자율주행 칩이 들어가고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한국 부품 수요가 지금보다 몇 배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은 현재 6,000기 이상이 운용 중이고 목표는 42,000기입니다. 위성 한 기당 탑재되는 통신 부품과 전력 소자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이거든요. 스타링크가 완성되는 날 한국 부품은 문자 그대로 지구 궤도를 채우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기회가 아닙니다. 한국 기술이 지구 밖 인프라의 일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머스크의 야망이 클수록 한국의 무대도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머스크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선을 뒤집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머스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머스크와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관계가 한국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약화시키는 방향인가? 이 기준 하나만 있으면 어떤 협력 제안이 와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머스크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와의 관계, 규제 환경에 대한 그의 발언권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건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리스크가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 한 곳의 정치적 판단이 한국 수출 전체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치 날씨 예보 없이 항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지정학 리스크를 모르고 협력하는 건 항로 자체를 잃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머스크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안에 계산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 계산이 한국에게도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건 결국 한국 스스로의 몫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건 위협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쪽이 결국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